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연일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며 리터당 2,1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가스와 전기요금도 동반 인상될 가능성이 커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물가 여파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공포감이 커지면서 코스피가 3% 넘게 떨어지는 등 우리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늘도 급락 장세를 나타냈고 유럽 주요 증시도 큰 폭으로 내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포스코 일부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첫 대면 회담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오늘 발사대로 이동할 예정인데 강풍 등 날씨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등교 수업이 많이 늘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교전이 치열해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집계된 어린이 희생자만 300명에 육박한다며 러시아를 규탄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잇따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리터당 2,100원마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더 오를 가능성이 큰데 유류세는 이미 최대치까지 내린 마당이라 다른 뾰족한 대책도 없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주유소 기름값은 매일 신기록입니다. 휘발유는 지난주, 경유는 이미 지난달에 기존 최고가 기록이 모두 깨졌습니다. 문제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단 겁니다. 국내 정유사 가격 기준인 싱가포르 국제 석유 제품 시장을 보면 휘발유는 2주 전보다 7% 정도, 경유는 18%나 올랐습니다.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보통 2에서 3주 시차가 있어 국내 기름값은 계속 오르게 생겼는데 특히 경유값이 더 가파르게 오를 거로 보입니다. 4주 연속으로 계속 오름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주에만 $10 넘게 올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 3주 동안은 휘발유뿐만 아니라 경유 가격 또한 상승세가 높게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브레이크 없는 국제유가 상승. 비교적 보수적인 전망을 한다고 알려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내년 1분기 평균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를 돌파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유럽연합 EU의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수입 금지 여파로 지금보다 $10 정도 더 오른다는 겁니다. 만약에 국제유가가 $120를 넘는 수준에서 평균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하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당연히 2,100원 넘는 수준에서 오르내릴 수밖에 없겠죠. 기름값은 신기록 행진을 하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별로 없습니다. 유류세는 이미 역대 최대폭인 30%로 인하했고 더 내리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합니다. 기름값이 오른 만큼 인상분 중 일부를 저소득층 등의 현금으로 돌려주는 유가 환급금 지급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검토하지 않는 거로 전해집니다. 유류세에 붙는 교통세 세율을 조정해 세금을 더 깎아주는 방안이 남아있지만 지금보다 리터당 50에서 60원 낮추는 수준에 그쳐 이마저도 체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기름값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가스와 전기료까지 다음 달 동시 인상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억눌렀던 공공요금마저 오르면 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6%대 소비자 물가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식당을 운영 중인 정춘근 씨는 코로나 장기화의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전혀 올리지 않았던 음식값을 최근 1,000원씩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 음식 재료값은 물론이고 가스와 전기 등 안 오르는 것이 없고 게다가 오른 것이 또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멀다고 오르는데 저희들이 인내도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고객들한테 좀 안내 말씀 붙이고 1,000원 정도 올리는 걸로. 다음 달부터 영업 일반용과 가정에서 쓰는 민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 단가가 메가줄당 0.67원 인상됩니다. 올해 5월과 7월, 10월 세 차례 나눠 민수용 원료비 정산 단가를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지난 4월 가스요금은 기준 원료비가 평균 1.8% 인상된 바 있어서 4월과 5월에 이어 한 달 쉬고 또 인상되는 건데 10월 인상 시 올해 모두 4차례 인상되는 셈입니다. 전기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만 약 8조 원의 적자로 사상 최악의 적자에 늪에 빠진 한전은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막대한 적자가 발생한 만큼 이번 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전기요금은 기준 연료비와 연료비 조정 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 단가가 올해 1분기와 2분기 모두 동결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인상폭의 상한인 킬로와트 시당 3원 인상 등의 방안과 함께 한전의 적자 해소책과 물가 안정 등 2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기본적으로 공공요금 가격 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음 달 가스와 전기요금의 동시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민생을 지원한다 해가지고 하여튼 원칙적으로 보면 가격을 통제하는 게 제일 나쁜 방법이고 열등한 방법입니다. 저는 전기요금도 역시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억눌렸던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난 1998년 IMF 사태 이후 처음으로 6%대의 소비자 물가 시대가 다가오는 양상이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상훈입니다. 미국의 물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3% 넘게 떨어져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거래소 상황판이 온통 주가 하락을 뜻하는 파란빛으로 가득합니다. 미국의 물가 충격 여파가 국내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 겁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3.52% 떨어져 2,500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자 지난 2020년 11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는 2.66% 하락해 하루 만에 신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LG 에너지솔루션 등 시가총액 20위권 모든 종목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앞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갈 거란 기대가 무너지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겁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일단 인플레 공포가 다시 불거진 게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 전체에 악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예고했던 연준이 0.75%포인트까지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볼 때 금리 역전도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본들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자본 유출이 많아지는 이런 경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환율 자체가 조금 올라가는 경향성은 아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5원 넘게 올랐습니다. 당분간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시장 안정 조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급등의 후폭풍이 지속되면서 아시아 증시에 이어 유럽 증시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푸시 100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보다 1.53% 떨어졌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도 2.43% 내렸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깨크 40 지수도
2.67%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 역시 2.69% 하락했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일주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국민의힘이 틀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피해가 막심해지는 가운데 사태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주말 내내 파업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교섭은 결렬됐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 합의까지 이뤄졌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이거 못 받는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협의는 다 해놓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교섭의 결렬의 그 원인을 찾자면 국힘밖에 없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엔 긍정적이지만 폐지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안전운임제 관련해가지고 원래 3년 일몰제로 이제 적용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뭐 일몰제 폐지를 하게 되면 사실 영구 입법화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검토 결과 수용이 곤란해 대화가 중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화물연대가 공개한 합의안의 내용은 실무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대안일 뿐이라면서도 지속적으로 대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대화를 계속 하려고 노력은 할 것 같고요. 근데 아직 일단은 뭐 일정이 잡힌 건 없지만 접촉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화물연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파업 사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 과적, 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폐지 예정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지속적인 시행과 함께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된 적용 품목의 확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발생한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국내 산업계의 피해 규모는 지금까지 1조 6천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포스코 포항제철소 일부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포스코는 어제 오전 7시부터 포항제철소 선제공장과 냉연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파업이 시작된 이후 매일 2만 톤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창고가 가득 찬 상황입니다. 결국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했는데 하루 선제 제품 7,500톤, 냉연 제품 4,500톤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포스코는 총파업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며칠 안에 열연, 후판 공장 가동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사태가 장기화하면 용광로 가동도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계 피해를 막을 다각도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놓고 여야는 국회 원구성과 연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계와 산업계 동향을 보고받았습니다. 우선 화두는 물가였습니다. 5.4%나 뛴 물가를 거듭 언급하며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 선제적 조치를 취해서 서민의 어려움을 덜 방안을 찾아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협상 결렬로 일주일이 넘어가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선 산업계 피해를 막기 위해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노사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던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법과 원칙을 앞세운 강경 대응 기조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이 개입이 결국은 이 노사관계와 그 문화를 형성하는데 과연 바람직한 거였는지에 의문이 많고요. 이와 맞물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정당이 개입할 차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협상 당사자는 화물연대와 화주고 정부는 중재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잠정 합의를 번복해 교섭이 결렬됐다고 화물연대가 밝힌 건 사실 무근이라면서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도 소극적입니다. 일몰법이기 때문에 입법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토부가 기본이 되어서 이제 협상을 하는 것이지 정당이 아직까지 그런 것에 개입할 차원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입법 논의를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여당으로서 민생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파업 중재는 뒷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대화를 막지 말고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토부는 뒤늦게 화물연대와 협상에 나섰지만 노사 이해 당사자 간 중재를 위한 실무 교섭이라며 계속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일몰제로 안전운임제가 없어지게 된 만큼 국회에서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로는 여야가 입장이 다른 데다 원 구성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당장 입법을 이루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진단하고 핵실험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거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며 북한에게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북한 문제 가장 큰 논의사항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곳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오찬을 겸해 회담했는데요.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논의사항을 브리핑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미국은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면서 적절한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 조정에도 준비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한미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전혀 없다며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경로를 전환할 때까지 압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우리 측 박 장관은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네, 박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을 포함해 북한의 도발은 한미 양국에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은 더 많은 억지력과 제재를 초래할 것이라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한미가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의 조기 재가동을 합의했다며 필요할 경우 이 협의체에서 전략자산 전개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포괄적으로 강화하는 게 윤 정부의 외교 전략인데 그 밖에 다른 논의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두 장관은 한미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에서 회복되는 시기에 공급망 실패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두 나라가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공급망을 회복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또 두 장관은 북한에 대한 대응과 인도 태평양에서의 역할을 위해 한일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도 노력하기로 했는데요. 군사정보협정인 지소미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회 검증 절차 없이 국세청장에 임명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여야는 상대 탓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만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지난달 13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꼭 한 달 만입니다.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이 된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거친 세무전문가로 직전까지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사상 처음 국회에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임명된 국세청장이란 기록도 남겼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여야의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2주째 국회 공백 사태가 이어진 여파입니다. 민주당은 그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리며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막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공백 사태를 핑계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짝을 맞추어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 시한을 넘겨 검증 의무를 저버린 건 야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책임을 끝내 외면하여 인사청문회 법정 기한이 기약 없이 경과되고 말았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문제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 시한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등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이 우후죽순 드러난 만큼 야당으로선 또 한 번 검증 기회를 저버리긴 쉽지 않습니다. 여당 역시 새로 출범한 정부 구성이 한 달 넘게 지연되고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는 건 부담스럽기 마찬가지입니다.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이 국회 원구성 협상의 돌파구가 될지 아니면 여야가 상대를 향한 더욱 거친 공세의 빌미로 여길지 냉랭한 정국에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령 같은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입법권 무력화를 막겠다며 국회법 개정을 시도해왔지만 여야는 당시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꿔왔는데요. 그동안의 논란 과정,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해 입법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2015년에도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관련 법안을 냈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국회의 그 시정 조치 요구에 대해서 말하자면 강제력을 부여하자는데 서로 합의가 된 것이라고. 하지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법안을 통과시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란 말까지 써가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 유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국회법 개정 파동으로 이어졌고 저는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이후 새누리당은 비박계와 친박계, 또 진박까지 등장하며 극심한 계파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유사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정부가 피의 사실 공표를 못하게 공보준칙 개정에 나서자 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를 패싱하고 행정입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사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안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고 각각 정부 견제와 삼권 분리 위반을 내세우는 목소리 역시 공수만 바뀐 채 재현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산업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임기가 남은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산하기관의 후임 기관장으로 특정 인물을 내정해 두고 취임할 수 있게 부당 지원하거나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기 전에 시행된 내부 인사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성은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제보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박지원 전 원장과 조성은 씨, 신원을 알 수 없는 전직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을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과 조 씨 등이 고발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하기 위해 협의하거나 전 국정원 직원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비 10억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진병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진 위원장은 영장 실질 심사를 하루 앞두고 구속과 같은 유고 상황에도 임금을 보장받도록 규약을 개정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이 경찰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위원장님,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이제 혐의 인정하시나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횡령 의혹 사건 이후 노조는 둘로 갈라져 법원 앞에서는 반대 세력과 지지 세력의 맞불 집회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횡령비 사기범 진병준을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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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투쟁! 결국 진병준 위원장은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7월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된 지 11개월 만입니다. 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노조비를 현금으로 직접 빼쓰거나 법인카드를 맘대로 쓰는 방식으로 모두 10억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회의원 4명에게 노조비로 수백만 원씩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런데도 진 위원장은 자신은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최근에는 조합원들에게 주먹감자를 날리거나 노조 사무실에 예배당을 차리는 등 기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난 잘못되면 단계 우리께도 들어갔다 오는 거고 그것도 이제 재판 가면 100% 불구속인데 그걸 노리는 건 난 그걸 막는 거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집행유예는 100%야. 내가 한 건 횡령이야. 개인이 아니야. 겉으론 호언장담했던 진 위원장은 구속 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하루 전에 위원장은 유고 시에도 임금과 처우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규약에 추가한 겁니다. 이 밖에도 직무대행도 위원장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병준 위원장의 비리 의혹은 건설산업노조를 넘어 한국노총 전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 한국노총은 오는 20일 진 위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검찰이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동 재개발구역 시공사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58살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공무부장 58살 B씨와 안전부장 57살 C씨에게는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들에게도 금고 5년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의정부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발사대로 향해야 할 누리호의 일정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인데 비행시험위원회는 이송 여부를 유보한 채 오늘 새벽에 다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누리호는 3단에 완성된 모습에서 최종 점검을 마친 뒤 조립동에서 대기 중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늘 발사대로 옮기고 내일 발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전문가로 구성된 비행시험위원회는
오늘 날씨가 무척 유동적이어서 이송 여부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흥 지역에 바람이 좀 거세서 내일 발사대 타워에서 작업하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결정이 났고요. 오늘 새벽 기상 상황을 보고 다시 비행시험위원회를 열어 이송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누리호가 예정대로 이송이 결정된다면 오전 7시 20분 조립동을 나와 무진동 차량에 실려 발사대로 이송됩니다. 이어 수요일인 내일 오후 발사됩니다. 만약 이송이 연기되면 날씨를 볼 때 하루 연기가 유력합니다. 이 경우 수요일 오전 이송, 목요일 오후 발사라는 새로운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이번 누리호 2차 발사의 차이점은 발사체도 발사체지만 실제 위성을 띄운다는 겁니다. 성능 검증 위성과 그 안에 든 4개의 큐브 위성인데요. 누리호의 두 번째 비행 과정 이승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75톤급 액체 연료 엔진 4기가 묶여서 300톤 엔진에 추력을 내는 누리호. 발사 2분여 만에 고도 59km에 이르러 맨 밑 1단이 분리됩니다. 발사 3분 53초 뒤에는 고도 191km에서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됩니다. 발사 4분 34초 뒤에는 고도 258km에서 2단 로켓이 분리되고 3단이 점화됩니다. 발사 14분 57초 만에 목표 고도인 700km에 이른 누리호. 무게 180kg의 소형 위성인 성능 검증 위성이 먼저 분리됩니다. 이어 1.3톤의 위성 모사체가 발사 16분 7초 뒤 같은 고도에서 분리됩니다. 성능 검증 위성에는 발열 전지, 자세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모멘트 자이로, 통신을 위한 S밴드 안테나 등 우리 우주 기술을 검증할 부품들이 실려 있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은 또 우리 대학에서 만든 작은 큐브 위성 4기를 품고 있습니다. 큐브 위성들은 발사 8일 뒤부터 궤도에 사출됩니다. 성능 검증 위성의 자세 안정화를 위해 이틀 간격으로 차례로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위성에서 위성을 사출하는 건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일입니다.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국내 업체에서 제작한 위성으로 검증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형 위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국내 기업이 관련 기술을 확보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능 검증 위성은 누리호 발사 42분 23초 뒤부터 남극 세종기지와 대전 지상국을 통해 교신을 시도하게 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3,000명대까지 내려갔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났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9,155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인 3,577명보다 5,578명이 많아 2.55배 수준입니다. 주말 동안 줄었던 검사 건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2년 차인 지난해 등교 수업은 많이 늘었지만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한 수업에 교사 2명을 배치하는 협력 수업을 확대하는 등 교육 결손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중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중3과 고2 학생의 국어와 수학, 영어 과목의 학업성 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고2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국어 7.1%, 수학 14.2%, 영어 9.8%로 2020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최고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중3도 수학을 뺀 국어와 영어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코로나 이전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보통학력 이상 학생은 2020년과 비슷했지만 2019년보다는 줄었습니다. 고2 국어 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64.3%로 2년 연속 떨어지면서 학업성 취도 평가가 일부만 보는 방식으로 바뀐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원격 수업 1년차였던 2020년 학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그 격차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한 종합 방안을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올 한 해 충실히 좀 이행을 해보고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해 나가도록. 정부는 이에 따라 한 교실에 2명의 교사를 배치하는 협력 수업 학교를 현재 3,000곳에서 2025년 6,000곳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생 개인 교습을 통한 맞춤형 학습 보충과 방과 후 학교 수강권 지원도 확대합니다. 또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 성취도 평가를 도입하고 2025년엔 인공지능 기반 학력 진단 시스템을 구축해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를 중심으로 한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특히 집계된 어린이 희생자만 300명에 육박한다며 러시아군의 만행을 규탄했습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이 쏜 포탄이 떨어지면서 만들어낸 거대한 웅덩이 주변 건물들. 유리창은 대부분 부서지고 주차된 차들도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주민들은 진동으로 건물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Такое ощущение, как будто как резиновый дом в этот момент. Все зашевелилось. 칠로 반군이 장악한 도네츠크의 한 시장에도 포탄이 떨어지면서 여러 명이 숨졌습니다. 동남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에 맞서는 우크라이나군 참호 속 병사들은 평화를 바라는 어린이들의 그림을 보며 전의를 다집니다. Є і наші діти були. От у нас тут є боєць, ось ця дочка йому писала на день вишиванки. Вот это вот. 하지만 어린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전쟁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 사망자 24명이 추가로 확인돼 모두 287명이 됐다며 희생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І саме так список убитих дітей став довшим одразу на 24 пункти. І це діти, які загинули від російських ударів по Маріуполю.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도 이번 사태가 우크라이나는 물론 수많은 세계 인구를 기아와 불안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Its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ramifications ripple across the region and globally with no end in sight. 앞서 유엔 식량계획과 농업기구도 이번 사태로 세계 기아 인구가 지난해보다 5천만 명 가까이 늘어나고 내년까지 식량 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곡물의 해상 수출길이 막히자 인접국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통하는 육상 통로를 마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아시아 안보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드미트로 세딕 우크라이나 외교차관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세닉 차관은 이 루트는 병목 현상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육상 통로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당수 국가가 여전히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첫 100일 동안 화석연료 수출로 930억 유로, 약 125조 원을 벌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핀란드의 에너지 청정대기 연구센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원유, 가스, 석탄 등 화석 연료 수출로 얻은 수입을 추정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는 에너지 수출로 하루 평균 9억 3천만 유로를 벌어 러시아의 일일 전쟁 비용으로 추정되는 8억 4천만 유로를 충당하고도 남았습니다. 미국 내에서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인 6월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미국 보건당국과 성소수자 단체가 원숭이 도착 예방을 위한 홍보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각 13일 미국 내 원숭이 도착 감염 의심 사례 가운데 성적 지향이 확인된 17건 중 16건이 남성 간의 성적 관계와 관련된 거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이들 집단에 대한 안내 필요성이 커졌지만 자칫하면 동성애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데다 외부 시선을 우려한 사람들이 감염 사실을 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현재 저기압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지방 곳곳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그리 많지는 않겠고요. 밤 사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6도, 부산은 17.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대전은 22도, 대구와 울산은 19도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누리호 2차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쳤지만 날씨가 큰 변수로 남아있는데요. 나로 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은 오늘 저녁까지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바람이 초속 8에서 12m로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새벽 날씨를 토대로 이송 여부를 확정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연일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며 리터당 2,1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가스와 전기요금도 동반 인상될 가능성이 커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물가 여파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공포감이 커지면서 코스피가 3% 넘게 떨어지는 등 우리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나스닥이 4% 넘게 하락하는 등 뉴욕 증시도 급락했고 유럽 주요 증시도 큰 폭으로 내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포스코 일부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첫 대면 회담을 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오늘 발사대로 이동할 예정인데 강풍 등 날씨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등교 수업이 많이 늘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화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 고물가 여파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공포감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3.52% 하락한 2,504.51로 거래를 마쳐 2,500선을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더 큰 충격을 받아 4.72% 폭락한 828.77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5원 넘게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1원 오른 1달러에 1,284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1,290원 선에 근접했지만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당국의 구두 개입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인상된 가스요금이 다음 달 또 오를 예정이어서 물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주택과 일반 등 민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 단가가 가스 사용 열량 단위인 메가줄당 1원 90전으로 기존보다 67전 인상됩니다. 오는 10월에는 특히 가스요금뿐 아니라 전기요금 구성요소 중 기준 연료비 인상이 예정돼 있어 두 공공요금이 동시에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름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값싼 난방용 등유를 차량용으로 판매한 일당이 또 붙잡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가 차량 고장을 일으켜서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 물론이고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사방이 검은 가림막으로 둘러싸인 화물차 주차장. 화물차 한 대가 이동식 주유 차량에 기다란 관을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에 넣는 건 차량용 경유가 아닌 난방용 등유입니다. 밖에서 볼 수 없게 가림막을 설치한 뒤 이른바 셀프 주유소를 차려두고 몰래 판매한 겁니다. 판매업자 A씨를 비롯한 일당 6명은 재작년 10월부터 1년 동안
화물차나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난방용 등유를 판매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판매된 등유는 무려 500만 리터, 시가로 4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일당이 최근까지 등유를 판매한 거로 보고 있으며 화물차 운전자들도 등유인 줄 알고 주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했는데 5월달까지 확인한 게 있더라고요. 속여서 판매한 건 아니고요. 경유값이 비싸니까 경유 차량에다 등유를 넣은 겁니다. 이전에 경유값이 오를 때마다 등유를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자주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부산에선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등유를 판매한 석유 판매업자가 구속됐고, 지난 2019년 12월 서울에서도 등유를 경유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유가가 치솟으면서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릴 거로 예상됩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지난 3월부터 가짜 석유 유통 단속을 벌인 결과 한 달 만에 판매업소 43곳이 적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짜 석유를 주입하면 차량 주요 부품이 손상돼 고장이나 폭발 위험이 큰 데다 유해 배출가스를 내뿜어 공기오염을 일으킨다고 지적합니다. 완전 연소가 되질 않아서 배출가스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 운행 도중에 시동이 꺼지는 건 물론이고 엔진이 폭발하면서 운전 중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불법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물가 오름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봄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배추와 무뿐 아니라 마늘과 양파까지 밥상에 오르는 농수산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소비자와 상인 모두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김철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 망원시장 안에 있는 첨가물 가게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농수산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양파만 해도 원래 5,000원 정도 하던 것이 오늘 하루에만 500원이 올라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가격이 껑충 뛴 건 양파만이 아닙니다. 무와 배추, 마늘 등 밥상에 올라가는 농산물 대부분 하루가 다르게 가격표가 바뀝니다. 지난달부터 부쩍 가격 상승폭이 커지더니 예년보다 40% 넘게 값이 치솟았습니다. 최근 전쟁 등 영향으로 곡물 수입이 제한된 데다 봄 가뭄이 겹쳐 농사 상황이 나빠진 것이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비자 걱정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평상시 예산만 가지고는 필요한 먹거리를 살 수 없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옵니다. 돈만 원 갖고 나오면 옛날에 이것저것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계란을 사고 뭐 과일을 사고 할 수 있는 금액도 안 돼서 이제 예산 초과를 많이 해서 항상 지갑에 좀 두둑히 갖고 나와서 사는 편이에요. 사 먹는 사람도 부담스럽지만 파는 사람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가파르게 오른 가격에 손님들 지갑이 다치면서 매출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매출이 30% 가까이 떨어졌다는 곳도 있습니다. 손님들도 그렇고 제가 느끼기도 그렇고 야채값이 좀 많이 올랐어요. 내릴 때까지 좀 기다리려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손이 좀 안 오르더라고요. 손님들이. 정부도 가뭄 대책비 지급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 하지만 당장 가격을 안정시킬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아 밥상 물가 걱정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1년 5개월 만에 1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은 현재 시각 13일 기준으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9,260억 달러, 우리 돈 1,192조 원으로 집계돼 2021년 1월 이후 처음으로 1조 달러 아래로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2달 사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경제 성장을 방해할 것으로 우려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앞다퉈 처분하면서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1조 달러나 줄었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을 넘긴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가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간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며 접점 모색을 시도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교섭이 결렬됐으며 총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대로 국민의힘 화주 단체를 포함해서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했지만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돌연 합의를 번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도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그제 오후 2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물류 정상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친윤계 의원 모임의 출범이 보류되면서 봉합되는 듯했던 여당 내 갈등이 이번엔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사이의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합당 전 옛 국민의당목 최고위원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진 건데 민주당 역시 전당대회 룰 등을 놓고 본격적으로 주도권 다툼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 측이 추천한 합당 전 옛 국민의당목 최고위원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거나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됐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의도가 좀 약간 좀 왜곡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고를 요청할 그런 생각입니다. 안 의원과 평소 불편한 관계였던 이 대표가 당내 사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공세에 나선 겁니다. 당장 여권 내부에선 이 대표가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 의원에게 견제구를 날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접대 의혹에 대한 윤리위 판단을 앞두고 최종 결정권을 쥔 최고위원회에 안 의원 측 인사가 포함되는 것을 꺼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했지만 저는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2달 전에 합당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안 의원 주변에선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안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국민의당목 최고위원은 합당의 정신이라며 이를 다시 꼬집어 얘기하는 의도가 뭐냐고 발끈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 체제가 본격 가동된 민주당도 2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규칙을 놓고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대의원 45%, 권리당원 40%인 현행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의 입장차가 큽니다. 권리당원 비율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친명계 주장에 비명계는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는 반대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대의원의 비중과 또 권리당원의 비중이 지나친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이런 조정은 가능하지만 본질적 변경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런 당내 상황을 고려해 전당대회와 선거관리 책임자로 4선의 안규백, 3선의 도종환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어떤 비율을 항상 고정 불변으로 한 적은 없잖아요. 할 때마다 바뀌었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인사를 내세워 절충안 마련에 여지를 둔 것으로 보이는데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준입니다. 조응천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발의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안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국회법에 따라 정부가 시행령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끔 절차가 규정돼 있고 법안이 그 연속선상의 취지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반헌법적이고 삼권 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는 식물 정보를 운운하더니 다수당의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회가 대통령령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과거엔 찬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2015년 유승민 전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시절 이 법과 거의 유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권성동 현 원내대표가 찬성했으며 의원총회에서도 유 원내대표를 옹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와 1시간 반 동안 환담했습니다. 조용한 내조를 표방했던 김 여사가 첫 단독 행보를 시작한 건데 동시에 공적 관리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까만 정장 차림으로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국화꽃 한 송이를 올리고 분향과 묵념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했습니다. 이어 권양숙 여사와 만났는데 윤 대통령이 힘든 시절 노 전 대통령 일화를 각색한 영화 변호인을 보면서 울었다. 지금 살아계셨다면 통합의 대통령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다고 했고, 권 여사는 몸이 불편해 취임식에 못 가 죄송했다. 정상의 자리는 채찍질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많이 참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90분 동안 대통령 배우자의 삶과 애환, 내조 방법 등 허물없는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김 여사가 단독 행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 공개 활동에 신호탄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뭐 이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합니까?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뭐 시간이 좀 안 맞고 해서 가는 겁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역대 영부인에게 인사하겠다는 계획대로 이미 김윤옥 여사와 만났고, 권양숙 여사 예방에 이어 김정숙 여사와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과 첫 언론 인터뷰에선 동물권을 주제로 개 식용 종식과 동물보호법 강화 등을 말했고, 서로 편가르지 않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기존에 표방했던 이른바 조용한 내조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활동폭을 넓히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대통령 부부의 미공개 사진들이 또 팬클럽을 통해 공개되면서 공적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행보를 통해 가지고 국격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런 지점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런 거야말로 오히려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과 엇박자인 건 분명한데, 역대 영부인 최초로 사업가 출신인 김건희 여사는 앞으로도 동물이나 미술, 환경 등 전문 분야에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도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정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2달여 만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적시한 내용은 크게 3가지. 백 전 장관은 우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듬해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13개 산하기관장을 부당하게 압박해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곳에선 후임 기관장을 임명할 때 부당하게 지원하고, 또 다른 산하기관에선 전임 기관장이 내린 내부 인사결정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여전히 당시 인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고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드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밝혀질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들을 불러 당시 인사 과정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개입된 정황을 파악하고, 산업부 인사 실무자들도 불러 산하기관 인사 때 실제로 청와대 측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는지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임원이 바뀌게 되면 그쪽에서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수석실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만큼 백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슷한 사건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도 유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겨냥하던 검찰 수사는 비서관급 수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진행된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내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오늘 아침 누리호를 이송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유보됐지만 누리호의 두 번째 여정은 시작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 발사 현장은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통제에 돌입했고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로 가는 길목 전남 고흥군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입구를 지키고 있는 경비 인력이 일일이 창문을 내려 신원을 확인하고 차량을 들여보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를 앞두고 이곳 나로 우주센터는 삼엄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던 나로 우주센터 앞 우주과학관도 5일간 긴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는 나로 우주센터 주변 통제가 더욱 강화됩니다. 우주센터 길목인 나로터널에는 경찰 인력이 배치돼 인근 마을 주민을 제외한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막습니다. 육상과 해상, 하늘길도 모두 통제됩니다. 우선 육상에서는 발사대 반경 3km 이내 모든 인원과 차량이 통제됩니다. 누리호 발사 시 거대한 화염이 내뿜어지는데 혹시 모를 화재 위험을 대비해 소방 인력도 함께 배치됩니다. 화재, 폭발, 긴급 구조 구급 등 초기 현장 대응을 위해서 소방 인력 72명과 소방차 22대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해상에서는 누리호 비행 궤적에 따라서 비행 방향 폭 24km, 길이 78km 이내에 선박이 다닐 수 없고 공중에서도 다른 비행 물체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 비행 방향 폭 44km, 길이 95km 구간에는 항공기 등이 운행할 수 없습니다. 누리호 발사 현장을 직접 보고 싶으면 발사대에서 17km 떨어진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나 바로 옆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을 찾으면 됩니다. 본격적인 통제를 앞두고 나로 우주센터 주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누리호의 두 번째 비상을 위한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 이루어진 누리호 1차 발사는 기대와 달리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산화제 탱크가 문제를 일으켜서 엔진이 일찍 꺼진 것이 문제였는데요. 이번 2차 발사에는 산화제 탱크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힘차게 지면을 박차고 비상한 누리호는 1단 분리와 페어링 분리, 2단 분리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성공 기대감이 높아지던 순간 예상치 않았던 3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7톤급 액체 엔진이 조기에 꺼지면서 위성 모사체를 지구 저궤도에 안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3단에 장착된 7톤급 액체 엔진이 목표된 521초 동안 연소되지 못하고 475초에 조기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2달간 이뤄진 조사 결과 3단 산화제 탱크 내부에 압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헬륨 탱크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2단 비행 구간 중 비행 가속도와 발사체에 전달되는 진동 때문에 헬륨 탱크에 가해지는 부력이 커진 겁니다. 이 때문에 헬륨 탱크 하부 고정 장치가 풀려 상부 산화제 탱크와 충돌을 했고 3단 엔진으로 유입되는 산화제가 누설돼 엔진이 일찍 꺼진 것이었습니다. 누리호의 3단 산화제 탱크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헬륨 탱크의 고정 장치 설계 시 비행 중 부력 증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습니다. 2차 발사는 산화제 탱크의 안정성을 보강하는 게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연구진은 산화제 탱크 설계를 하중에 1.5배까지 견디게 바꾸고 고압 헬륨 탱크가 이탈하지 않도록 아래 고정부를 강화했습니다. 또 산화제 탱크 맨홀 덮개도 9kg 더 무겁고 두껍게 제작했습니다. 무게는 늘었지만 비행에는 지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현재 3단에서 가지고 있는 그 성능 마진 내에 그 9kg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마진을 초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호 발사하는 성능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발사와 달리 이번에는 실제 인공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하는 누리호. 지난 실패로부터 얻은 교훈을 통해 지구 저궤도에 인공위성을 안착시킬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각 13일
워싱턴 DC에서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장단기 군사 대비 태세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가 전혀 없고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두 나라가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조기에 재가동하기로 했다며 필요할 경우 이 협의체에서 전략자산 전개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연일 최고 수위의 비난을 쏟아내며 미국과 거칠게 맞서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 임박설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북한을 포함한 각 축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은 최근 타이완을 분리시키려 한다면 일전을 불사할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는 본토와 타이완 사이의 바다가 국제 수역이 아니라고 미국에 통보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는 건데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는 미국과 정면 배치됩니다. 依次为中国的内水、领海、毗连区和专属经济区。中国对台湾海峡享有主权、主权权利和管辖权。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한반도 상황을 놓고도 미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미국이 북한의 우려를 무시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포함한 각 측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웨이펑허 국방부장은 중국도 북한 핵실험의 피해자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핵실험이 중국의 문 앞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는 언급으로 들립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발탁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역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인구 감소로 타격을 받은 노점상들이 합법화와 함께 생계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 입법 청원안이 가 있는 데다 일부 진보 정당도 호응하고 있지만 합법화까지는 첩첩산중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30년 가까이 거리에서 의류를 팔며 산전수전 다 겪은 최종훈 씨에게도 최근 2년은 처음 경험하는 위기였습니다. 코로나19로 유동인구와 관광객이 급감하며 매출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정말 전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자리를 떠나서 지금 생계를 위해 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너무 외국인들이 안 오기 때문에. 50만 원짜리 정부 지원금이 있긴 하지만 언감생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지자체로부터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불안정한 소득이나 신분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에 2번 나오는 적이라 사업자 등록증까지는 지금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실제로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 거의 모든 노점상이 코로나19로 월 평균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정부가 주는 노점상 지원금 50만 원을 신청했다고 답한 비율은 4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이중고를 견디다 못한 노점상들이 정치권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의 노점상 2천여 명이 국회 앞에 모여서 이른바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일방적인 노점 관리 대책과 과다한 과태료 부과를 중단하고 통행권 확보, 위생 관리에 대한 노점상 자율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노점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이른바 노점상 생계대책협의회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점상들도 벌금 아닌 세금 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노점상들을 찾아와서 서민 코스프레를 하면서 앞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입법 청원이 지난 1월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산자위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점상 합법화까진 갈 길이 멉니다. 노점상은 사업자 등록이 안 된 탓에 각종 세법에서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데다 음식 노점은 대부분 식품위생법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첩첩산중입니다. 특히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는 상인들의 반발이나 현금 결제로 인한 탈세 논란 등을 극복하는 일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사회와 좀 공존하는 방식으로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니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좀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길거리 문화의 하나또는 불법 영업 탈세의 온상이란 이중인식 사이에서 표류해온 노점상 합법화 문제가 이번엔 해결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누리호 비행시험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누리호 발사대 이송과 발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오늘 오전 발사대로 옮겨질 예정이었지만 위원회는 어제 저녁 강풍과 낙뢰 등 유동적인 기상 상황으로 이송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산업 강화 기조에 맞춰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강을 듣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반도체 관련 특강을 듣기 위한 의원총회를 엽니다. 오늘 특강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평가하는 2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탄희, 백혜련 의원 등 초재선 11명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로 민주당이 전국 선거에서 연패한 원인을 진단하고 팬덤 정치의 한계와 중도층 이탈 현상도 논의할 거로 전해졌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명칭을 심의 선정하는 대통령실 새이름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열고 의견 조율에 들어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기존의 5개 후보로 꼽힌 국민의 집, 국민청사, 믿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 22 가운데에서 선정하지 않고 다른 이름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를 모아서 호텔을 짓고 객실을 분양해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분양형 호텔이 참 많죠. 고수익 보장 약속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초 선거를 앞둔 민사소송을 보러 법원에 모인 사람들. 모두 같은 분양형 호텔에 투자했습니다. 호텔 시행사가 제시한 건 5년간 연 8% 수익. 고수익 보장이란 말에 297명이 각자 수억씩 투자해 객실 300여 개를 분양받았지만 약속한 수익금을 받은 사람은 수년간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분양받을 때는 연 8%를 준다고 해서 분양을 받았지요. 그분이 돈 10원도 못 받았죠. 2년 동안. 강원도 춘천에 있는 문제의 호텔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하다 최근에서야 정상 운영 중입니다. 호텔 측은 수익이 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시행사가 새로운 업체에 호텔 운영을 맡겼는데 해당 업체는 자신들이 투자자들과 확정 수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며 수익금을 나누지 않는 상황. 거리두기 해제와 인근 레고랜드 개장 효과로 주말이면 빈 객실을 찾기 어려울 정도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결국 100명 넘는 투자자들이 호텔을 상대로 위탁 운영 계약을 해지하고 객실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에 나섰습니다. 분양형 호텔과 관련된 투자 피해로 전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만 줄잡아 약 100여 건.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은 앞이 막막합니다. 노후 자금으로 42년간 교편생활해서 뭐 3억 2천을 투자했는데 수익금이라는 건 거의 지금까지 못 받은 거예요.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사람들은 더 난감합니다. 돈을 못 준다, 1% 준다. 그것도 10년 동안. 은행에서 이자도 오른다고 그러잖아. 그럼 저는 이제 더 살 길이 없어요. 애초 정해진 수익금을 받지 못해도 호텔 측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이 전부인 상황. 과장된 홍보를 막고 투자자들을 보호할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처분을 받은 50대 남성이 파출소 방화를 시도하다가 체포됐습니다. 범행에 앞서 파출소 문을 걸어 잠그는 모습도 확인됐는데 최근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에 이어 큰 인명피해가 또 발생할 뻔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영덕구에 있는 파출소입니다. 한 남성이 노란빛 액체가 든 물통을 들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문이 열리지 않도록 잠금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관이 이 남성의 팔을 잡고 손에 들려있던 액체를 황급히 뺐습니다. 액체의 정체는 다름 아닌 휘발유. 파출소에 불을 내려고 들고 온 겁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12일 아침 7시 40분쯤. 50대 남성 A씨는 파출소 근처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경범죄에 따른 범칙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에 항의하던 A씨는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파출소를 다시 찾아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시 파출소에는 경찰관 7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불이 났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경찰은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A씨를 체포했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의 신속한 대처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에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최근 대구에서 벌어진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에 이어 비슷한 범행 시도가 벌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해킹 공격을 받아서 운영이 중단됐던 YTN 유튜브 채널이 발생 2시간 50여 분 만인 오후 8시 50분쯤에 복구됐습니다. YTN과 유튜브 담당팀은 해킹으로 추정되는 이번 중단 사태에 대해서 원인 파악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YTN은 그제 오전 해킹 공격을 받아 가상화폐 홍보 영상이 일시적으로 노출된 데 이어 어제 오후에도 해킹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비슷한 가상화폐 홍보 영상이 노출됐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지방 곳곳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오늘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20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하겠고요. 반면 서울은 29도까지 올라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지방 곳곳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밤사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강원과 충북, 경북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8.6도, 부산이 17.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22도, 대구 19도 등으로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누리호 2차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위치한 전남 고흥은 오늘 저녁까지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바람이 초속 8에서 12m로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쳤지만 마지막까지 날씨가 큰 변수인 만큼 이송 여부를 다시 확정할 방침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